네, 2시 정각이 되었기 때문에 6.15 정책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개최된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서 대남 통일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15 남측위원회에서는 매년 그 북측의 입장 발표된 이후에 또 신년 새해의 정세 전망을 논의하는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오늘도 북의 전원회의 결과를 포함해서 2024년도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될 정세를 짚어보고 2024년도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활동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6.15 정책 포럼은 남측위원회가 주최하고 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런 자리로서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 포럼을 시작하면서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이시고 또 정책위원장 같이 겸임하고 계시는 한충목 대표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북의 전원회의 결정문이 나온 다음에 아마 이러저러한 해석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촉발하기 위한 한미일 전쟁 연습을 지속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획책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그 전쟁에 맞서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는 윤석열 정부는 드디어 북이 남쪽을 침공할 수 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도 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쪽을 자발적으로 침공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에서 열전이 일어나듯이 미국에 의한 전쟁이 획책된다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해졌어요. 정부, 당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이제 좁아져 있죠. 이런 때일수록 민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 우리의 민의 역할입니다. 보다 더 반전 평화운동을, 미국의 전쟁 책동에 대한 반대운동을 더욱 강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폭넓게 해야 합니다. 더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이 폭넓고 유연한 것을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할수록 폭넓고 유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화 활동가들, 통일 운동가들이 지향해야 될 운동의 방향이고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해 엄중한 정세가 도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서 반전, 평화, 통일운동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남측위원회 회의실 현장으로도 많은 분들 와주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갈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서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북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이신 장창준 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전망은 통일시대연구원의 손정목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6.15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최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종합적인 토론 질의응답하는 시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 북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장창준 소장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마 딱 1년 전에도 비슷한 토론을 여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8기 이제 6차였겠죠. 전원회의 전망 그때도 제가 비슷한 발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떨립니다. 그리고 좀 걱정스럽죠, 많이 사실은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요,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또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또한 존재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솔직하게 좀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좀 전에 오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이제 곳곳에서 농담 삼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제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난 갈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피난 갈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리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깊이 폭넓게 해야 되는 그리고 좀 책임성 있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 아마도 대남 관련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의 첫 토론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가 그리고 작년 북이 어떤 성과를 냈었는가 얘기를 좀 같이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전원회의에 나온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좀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일 시작해서 30일 끝났으니까 5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총 6개의 안건을 논의를 했죠. 이제 매번 하는 이제 2023년 총화와 24년 수행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학생 소년들에게 뭐 가방, 신발, 교복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줄 것에 대한 대책 논의. 세 번째 당 중앙 검사, 네 번째 예산, 다섯 번째 당의 기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간부 문제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째 의정 그리고 첫째 의정에 대한 결론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첫째 의정 총화와 투쟁 방향을 이제 김정은 총비서 보고가 있었고 여러 간부들이 토론을 했고 그리고 27일 첫째 의정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인 27일 날 결론을 내렸죠. 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정도 좀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3년 총평으로는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국력이 증대했었던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아마 이것이 이제 총평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처럼 경의정은 승리의 사변들로 충만한 해는 없었다라고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전원회의는 좀 예년과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요.
지난해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왔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 전원회의는 지난해의 평가를 하고 올해의 뭐 과제를 내는 것인데 이번 전원회의는 단지 2023년 평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8차 당대회 이후 3년간에 걸치는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23년도가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대남 정책에 대한 변화,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인민경제부 보면 이제 구체적 수치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초에 12개 고지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12개 고지를 선정을 한 바가 있고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 알곡 생산이었었죠. 그래서 이번 전원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이 103%, 뭐 전력석탄 질서가 100%, 압연강제 102%, 금속 131%, 통나무 109%, 세멘트, 일반천 등등이 101%, 수산물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2022년 대비 100%, 103%라는 것이 아니라 수치는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 초에 알곡 관련돼서 목표치로 삼았었던 목표치에서 3% 초과 달성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거나 정확한 수치는 구체적인 양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목표했었던 것들을 다 달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좀 재미났던 표현인데 경제부문 총적 규모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과 비교를 했죠. 그래서 삼화철 같은 경우에는 3.5배가 증가했고 공작기계 5.1배, 세멘트 1.4배, 비료 1.3배. 그래서 국내 총 생산액은 2020년 대비해서 40% 증대했다. 뭐 대략 연간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지 건설 관련해서는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이제 올 4월 달에 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청년들이 나섰었던 평양 서포지구는 이미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 농촌 산림집에서 2022년 대비 2배 이상인 5만 8천 세대가 건설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속 공업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장성되었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는 위에 열거된 이 두 가지 장치들이 이번에 새롭게 설치가 됨으로써 주체철 생산을 2배 이상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인민경제 부문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 같고요. 다음은 국방력 대외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화성포 17형, 18형 발사,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 새로운 잠수함 등등을 이제 중요한 성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 첫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써 올려서 궤도에 성공시켰다라는 것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사업 부문에서는 강한 자주적 대외 원칙성입니다. 아니군요. 강한 자주적 대화 원칙성을 견지하고 주동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노동신문에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회 이후 3년간의 투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발언에서 주목이 좀 되던데 5개년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대회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 극한점을 돌파하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과학기술을 한창 이제 발전시켰을 때 2008년도를 첨단을 돌파한 시점으로 이제 잡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와 좀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이번에 넘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를 열어제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이제 2024년 투쟁 방향인데요. 총적 방향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8차 대회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할 결정적인 회의다라고 했고 뭐 기관사나 경호 등등 모든 분야에 대한 과제가 제시가 되었고 국가방위력 가속화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결단을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 정세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접경에 이른 위태로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정세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좀 한춘모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미 양국의 전쟁 책동에 대한 강한 좀 경계심을 이번에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위력 가속화와 관련돼서 세 가지 중대 결단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 전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 과업을 제시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대외 사업 부문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 전술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나오고, 가장 중요한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때에 대한 노선을 제시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전쟁 대응 관련해서는요, 총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인민군대 관련해서는요, 핵 위기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하고요.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한다 라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업에서는 핵무기 미사일 생산을 지속하자 얘기고요. 우주개발 관련해서는 올해 3개의 정찰 위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3개가 다 성공한다고 하면은 2024년이 지나면 이제 4개의 정찰 위성을 살펴보는 정찰 위성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선박공업 제2차 함선공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잠깐만요. 때리고 없다고. 예. 그리고 5번째로 각종 무인 장비, 전자적 수단들을 개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한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아마 남조선 영토 평정이라고 하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세계의 정찰 위성, 이 대목들이 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외 사업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라의 대외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에 반기를 드는 반제 자주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뭐 아마도 이런 것들이겠죠. 러시아, 팔레스타인, 뭐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또 이제 반제 자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올해부터 좀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좀 예견케 하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미 관련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견지하고 고압적이며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기도를 초월하는 초강경 대응, 압도적 실력 행사로 제압하자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오진 않는데, 저는 그러니까 말한 사회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반제 자주국가, 그리고 세 번째 대미, 이게 이번에 노동신문에 실린 1번이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이제 대미 관련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의 대외 정책에서는 대미 관련 것 지금 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대외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와 반제 자주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문제에 상당히 많은 좀 공력을 기울이게 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은 뭐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저는 우선 눈에 띄었습니다.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스라린 북남 관계사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70년이 넘는 남북 관계사, 아마도 이제 남북 강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불능한 위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하게 되면은 확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상태는 북남 관계사의 필연적 비결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은 대화들이 있어 왔었지만은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로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 대한민국 겉들, 남조선 겉들이라는 좀 표현들까지 사용을 하면서 남쪽이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만 외쳐왔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것이 이런 거죠.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부 여건, 보수당 정부 여건 큰 차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남북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어 왔었는데, 아마도 그런 전망을 좀 이제는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사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대남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을 읽힙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을 성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나 동질 관계가 아니라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대남 사업을 추진해 왔었던 통일조선부와 같은 대남 사업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라는 지시가 내렸고, 1월 초에 이미 정리하기 위해 협의회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남조선 당국이, 남쪽 당국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할 경우에는 주저없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엄중히 선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주시를 해야 될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는 강력한 군사 행동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좀 북의 흐름들을 보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일관되게 북에서 해왔었던 이야기들이 이번에 종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전원회의라고 하는 당대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서 결론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남 부분, 특히나 이 대남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 이야기 위해서는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2월 6일 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민군대의 작전전투 훈련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엄격히 완비할 때에 대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 태세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8기 5차 전원회의, 8기 5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 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천적 조치가 결정되었다. 물론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전쟁 억제력을 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에서 아마 이제 작전 계획화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3월 16일 화성포 17형을 쏘았죠. 미국과 남조선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어떤 무력 충돌과 전쟁에도 임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대세를 강조했다. 표현이 나오고요.
3월 19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 미사일 핵 전투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했다.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기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 완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쟁 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을 제시했다. 나옵니다. 3월 21일, 23일부터 있었던 이제 해일 시험 발사, 역시나 핵전쟁 억제 능력,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월 4월 달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었었는데요. 3월 27일 날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 방아쇠의 정보와 기소 상태를 요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준비된 핵 반격 작전 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하였다라는 표현이 이때 나와요. 아마도 이제 이때 검토된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해서 확정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뒤로도 뭐 군사행동 방안 마련 결정, 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있어 왔었습니다. 8월 9일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7차 전쟁 준비를 다그칠 때 대한 강령적 결론을 내렸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9월 26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기 발전 보도와 내용이 명기가 되었고, 이것을 핵무력 건설 정책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명부화되었다. 그리고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요. 12월 18일 화성포 18형 발사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공화국 핵 전쟁 억제력의 임전퇴세의 검열이 목적이었었다. 그래서 미제의 악질적인 대결 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흔들림 없는 초강경 대응 의지와 절대적 힘, 똑똑히 시위하였다는 등등의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왔었던 것 같고, 이것이 좀 종합돼 가지고 이번에 좀 새로운 대남 노선으로 제시가 되고 확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변곡점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7차 당대회가 열렸고요. 2021년에 이제 2020년에 8차 당대회가 열렸는데, 7차 당대회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 즉 통일은 평화적 방법도 있고 비평화적 방법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아마 판문점 선언 등등 남북미 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7차 당대회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북관계를 전례 없는 파국계로 몰아가고 있는 현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였었는데, 아마도 이제 다시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7차 당대회에서 이런 것들 나오고 18년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지만 결국 사실은 실패했죠. 그래서 2020년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었고,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그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속에서 대적 관계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2022년 10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때부터 한미군사 연습이 굉장히 빈번하게 열렸는데, 2022년 10월부터 북은 한미군사 연습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한미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그 내용과 형식이 맞추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2023년에 이제 핵 대결이 격화가 되었던 것이고, 남북 사이에서도 9.19 군사 합의가 파기가 되는 등등의 과정 속에서 안정장치가 제거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는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즉 통일대전, 북에서 표현하는 통일대전은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으로 확고히
좀 정리가 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어쩌면은 우리 분단사에서 가장 위험한 정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실제로 이제 전쟁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 정세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이 한반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상황, 이것이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그냥 전원의 내용 분석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있었던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다 봐가지고 해봤더니요, 365일 중에서 179일이 한미 혹은 한미일 군사 연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됐고, 올해는 아마도 여기에다가 작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면서 뭔 얘기했냐면은 한미일 군사 연습도 올해부터는 정립하겠다 했죠. 그리고 유엔사 차원에서도 유엔사 차원에서도 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365일 중에서 한 250일, 300일 정도가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한반도에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그런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아마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한미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딱 그 성격과 거기에 맞춤형 대응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올해부터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능가하는 강도의 훈련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북에서 그런 군사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저는 북미 관계도 위험하지만은 저는 남북 사이에,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4월 총선 등등 앞두고서 남북 사이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우리 분단사를 보면은 사실 남북 관계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어 왔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있어 왔었고, 이런 우발적 충돌이 한 번도 확전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았었던 것이었었는데, 어쩌면은 올해부터는 그런 우발적 상황이 확전을 뛰어넘어서 전면전으로까지 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고요. 막 제가 서두에 뭐 피난 갈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반전평화 이 운동이 어쩌면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국민들의 생존의 요구 속에서 반미반전 운동이 이제는 요구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마도 올해부터는 좀 이 북의 이 대남 노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좀 논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운동, 토일운동 진영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좀 어찌 보면은 소모적인 이런 논의 또한 많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고도의 특단의 투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 같고, 그 투쟁은 당연히 우리가 몇 년간의 과정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한미 혹은 한미일 양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군사 연습,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이 한미일 군사훈련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모두 힘들을 모아나가는 이것이 올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전원회의 결과 분석해 주시면서 또 2024년도에 우리가 어디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인지 말씀 같이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전면전이 현실로 될 정세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핵심적인 진단이셨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제 토론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고민이 이제 많이 있으실 것으로 보는데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엄중함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또 토론의 과제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좀 지금 격화 일로를 겪고 있는 것에 반해서 또 국제사회 역시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큰 질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지난해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이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왔는지 관련해서 좀 짚어보면서 2024년도의 활동 방향에 대한 모티브 또는 암시, 동기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국제정세 전망과 관련해서 통일시대 연구원의 손정목 부원장이 모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말씀 해주시면 될까요? 20분 갖고 어떻게 해? 너무해. 네, 저희 약간 우리 장창주 연구원께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길게 하셨는데 어차피 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장창준 선생이 저보다는 참 이렇게 온건하게 잘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은하 선생님도 그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복되는 말씀은 가급적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반도 정세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데요. 저는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 예상되는 부분도 그렇고 대단히 인류 사적을 본다면 대단히 좋고 아주 전체 인민들을 위한 진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강, 벽, 산을 지금 넘는 중이다. 우리도 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넘는 과정에서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쉽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의 전쟁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현재의 세계 질서 전환의 성격을 한 번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작년도에 대한 주요한 지점, 세계 질서 전환의 중요한 지점, 그다음에 올해의 전망을 한반도 정세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세계 질서, 또 세계 정세의 가장 큰 변화의 골격은 자주냐 예속이냐의 대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의 대결은 미국 애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차원에서 갖다 붙인 프레임이고, 그리고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프레임이라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전 세계의 압도적 다수의 실흥국들이 그동안의 외세에 의해서 짓눌려 오다가 이제는 자신의 자주권과 주권을 회복을 해서 전 세계를 새롭게 기존의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주권 국가들, 실흥 국가들이 중심이 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지역의 국가들 등등이 주역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년 만의 대전환이고, 그리고 형태는 브릭스 중심의 평등과 호혜에 대한 질서입니다. 평등과 호혜에 대한 질서를 세우려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외세의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권 국가들만이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제는 주권 국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대안의 새로운 질서, 다극화 세계 질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에 나타난 2023년도 세계 질서 전환의 특징적인 사건들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중로, 조중로의 전략 전술 협동이 대단히 강화됐습니다. 북과 러시아가 국방 협력 합의서를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 부분에 있어서든 정치 부분에 있어서든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된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여전히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중로의 전성기를 만들었다 작년도에.
두 번째는 중동 질서가 대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의해서 주로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교적 갈등을 유도하고 끊임없는 대결과 상호 간의 불신을 초래했다면 이제 사우디와 이란, 또 시리아와 튀르키예, 또 시리아와 사우디 등등의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 간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면서 중동의 새로운 평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집고 어떻게든 미국이 들어가서 이걸 해방을 놓으려고 했는데 사우디도 말을 안 듣고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말을 안 들어서 지금의 중동 가자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어쨌든 남는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심적으로 남아 있고요. 사우디와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그전에 친미 국가에서 중동의 한국이었죠. 사우디는 그런 나라가 철저하게 브릭스 진영으로 돌아선 아주 대단한 큰 전환이 이루어졌던 한 해다 이렇게 봅니다. 아프리카가 굴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시해왔고 관심도 없었던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반제 자주 정변이 일어나서 기니부터 시작을 해서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이 반제 자주 정변을 일으켜서 프랑스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결국은 쫓겨났죠. 결국은 작년 말에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군조차도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연방공화국을 말리와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가 3국이 연합을 해서 연방공화국을 만들기로까지 합의해서 외세의 침공에 대비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등 친미적 성향이 있는 나라들이 브릭스에 가입함으로써 아프리카 전체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55개국은 모두 다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브릭스 5개 나라가 브릭스 11으로 바뀌게 되고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광의의 협력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엔 6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탈달러가 공식화됐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광역망 사업이 협력으로 진행이 되면서 1대1로 사업과 남북 경제 회랑 사업이 본격적으로 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미형 국제안보기구 GSI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대안의 질서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기존의 대결과 갈등의 나라들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흐름이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이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초창기 때는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왼쪽 사진이죠. 오른쪽 사진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유럽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러시아가 여전히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이데올로기로 이러한 선전 작업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제도권 주류 언론들조차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러시아의 무기 성능의 우수성, 러시아의 경제 성장,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서방의 무기의 조악성과 생산 능력의 약함과 그리고 경제 제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신흥국들이 자신감을 얻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현재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대체전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다각화 세계 질서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이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 유엔 휴전 결의안에서 보여주듯이 153대 10이라는 압도적 숫자로 휴전 결의안이 채택된 거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이미 패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세계 최빈국이라고 하는 약체였다고 평가되는 예멘이 단독으로 홍해를 막고 정말 거대한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맞서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예멘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멘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여러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 조치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전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예멘을 반대하는 해양 연합군을 미국이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무슬림은 물론이고 이런 그 서방권에서도 다 실패를 했고 결국 남는 게 영국이 배 한 척 보내는 이런 수치스러운 결과만을 빚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유라시아 광역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남부 10개국에 참가한 남부 경제 회랑이 이미 건설되었고 또 확장 중에 있고요. 일대일로 공사가 더 확대되었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대일로망이 어느 확정이 되어서 그 헤이루 하얼빈이나 지린성 훈춘을 거쳐서 낮은 선봉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동북아망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북극 항로와 또 인도가 중심이 된 북해 항로가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동해를 거쳐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낮은 선봉, 블라디보스톡 여기가 북극 항로와 북해 항로의 중심 교역지가 돼서 향후 한반도의 동해가 세계 최대의 교역로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7가지 상을 보시더라도 미국의 힘이 빠지고 미국의 힘이 결정적으로 빠지고 새로운 신흥국들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당연히 이걸 반대하고 이거를 지체시키려고 하니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현재 가자 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현재 3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시작되었다라고 피오도르 루키아노프 러시아 NSC 고문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새로운 세계대전은 2차 대전과 달리 2차 대전 때와 양상과 달리 핵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지역전쟁 형태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전쟁 형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현재 가자 또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동북아 쪽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과정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24년은 저는 한마디로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아주 하나의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전쟁과 격변의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요. 첫째는 세계 각 지역 전쟁이 지속되고 또 신규로 발발하는 가운데 미 패권 몰락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 정치 내전이 대선을 매개로 격화되고요. 대선을 연기하거나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면서 내전 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과정은 결국 미국을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권이 강화되고 정치 지형의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로가 적극적인 국제 문제를 개입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브릭스 11이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다극화 세계 질서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더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 올해의 양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잠깐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돼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나치와 비무장화 그리고 중립화 이 3가지인데요. 어쨌든 미국의 한반도식 휴전하는 러시아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노보로시아,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땅을 되찾는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이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데요. 이 우크라이나를 남는 지역이고 왼쪽에 갈리시아 서우크라이나 지방은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라인까지 어쨌든 러시아가 연방화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연방을 고려를 하고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중립화되면서 농업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사실 항복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우려는 푸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우리는 유럽과 싸울 의향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중동 사태를 장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이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리고 홍해에서는 어쨌든 미국 애들이 지금 개망신을 당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애들은 그 5개 연대를 빼면서도 현재 시리아와 그리고 레바논에 있던 하마스의 지도자 그리고 이란의 알쿠드스 사령관을 암살하고 어제는 또 그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 103명, 76명, 300명 뭐 어쨌든 뭐 아직 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란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있고 레바논과의 확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란 지금 현재 미국 내부에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세력과 전쟁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고 네타냐후는 네오콘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테러 행위를 통해서 레바논과 이란을 확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사실 뭐 이란이 맘먹고 이스라엘을 치면 48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많은 학살들을 해서 엄청난 재탄을 받고 있는데 하마스는 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마스에 의해서 사실은 현재 이스라엘군이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0,000여 명 이상이 부상이 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오게 된 철수 지중해 미 항모 기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2개 전장에서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패권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바이든도 대선에서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전 시 또 네타냐후 정권도 붕괴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전쟁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요인을 암살하고 하마스 요인을 암살해서 확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확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중로의 전략적 공동행동이 강화됩니다. 올해 북중이 75주년입니다. 수교가. 그래서 3국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도 방북을 한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고 올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국 간의 정상회담이 뭐 한꺼번에 하든 뭐 교대로 하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은 국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강국의 주의에 맞게 하겠다는 거고요. 시진핑 주석도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러시아는 우리 가치를 수호하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국제 현안에 대한 보다 삼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 대선에 정치 내전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세르게이 마르코프 미국의 러시아 교수는 미국에서 내전이 발발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아예 텔레비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 지배 세력 간 격렬한 대결이 현재 전개되고 있고요. 바이든과 군산 세력들은 트럼프가 다시 되면 망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출마 방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프라이머리에 나가지도 못하게 후보로 나가지도 못하게 콜로라도와 마인주에서 이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링컨 당시에 있었습니다.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때도 9개 주에서 링컨의 출마를 막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주에서 4개 주에서 민주당 후보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당시 링컨을 반대했던 9개 주 가운데 7개 주가 모여서 남부연맹을 건설하게 됩니다. 남부연맹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북전쟁 1861년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양상이 비슷한 꼬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출마를 막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확대되면서 현재 14개 주에서 현재 그 트럼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과정이 돼서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민주당 주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내전 양상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세계적인 전쟁 확대를 통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중동 전쟁을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그리고 한반도 전쟁의 발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엄청난 미국에게 휘말리는 대형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미국은 전쟁을 매개로 계엄을 선포하고 대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지 대규모 사이버 어택이 일어나가지고 정전, 인터넷 마비, 은행망 마비 이런 등으로 되게 사회 혼란을 일으켜서 계엄을 선포하고 대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 내전은 더욱더 격렬하게 사실은 이게 모순이 이제는 미국이 패배하고 몰락해 가니까
미국 지배 세력간 대한민국 미국 지배 세력간 사이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 선거 아까 말씀드린 올해 76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76개국에서 100여 차례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건 유럽에서는 유럽 의회 선거입니다. 6월달에 유럽 의회 선거가 미 대선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 유럽의 정치 지형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보다 강화하는 각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스트리아, 영국 총선, 포르투갈 총선, 핀란드 대통령 선거,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도로 되면 프랑스, 독일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정치 지형의 대변화 예상되고요. 브릭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릭스는 이미 달러 폐기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알제리,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이런 그 산유국들이 대거 다 브릭스에 가입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3개국이 더 추가되면 브릭스 14가 되면요. 그러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90%를 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미국은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달달러화가 아주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양상이 된다. 그러고요.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이 3개 기구가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만이 아니고 정치, 군사,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서 신흥국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UN 다음으로 가장 큰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 대전이 끝나면 국제연맹, 2차 대전이 끝나면 국제연합, 자 3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자 마지막 한반도 전면적 대결 최종적인데요. 2023년도에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수준의 대화 타협도 없다.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미 패권대 다국가 진영의 대결, 북중러가 연합했고 한미 연합태세가 강화됐고 유엔사가 재활성화됐고 진영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년도에 이미 전면적인 대결 준비가 거의 작년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작년 11월 14일 날 있었던 유엔사 활성화 대회에서 유엔사 애들이 작년 1950년 1월에 요코다 미 공군기지에서 신의주를 폭격했던 이 1950년 1월달 사진과 평양 폭격 사진을 올렸어요. 유엔사 애들이 올린 겁니다. 유엔사 애들이. 얘들이 전쟁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한미일 군사공조체계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그리고 내년 8월에 한미 핵정쟁 공식화 이런 게 진행되죠. 9.19 군사합의 파기.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실적으로 패배하는 조건 하에서 가장 재래식 군사력을 가장 많이 갖춘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특히 지상군 병력은 일본보다 훨씬 한국이 많죠. 그래서 이들을 믿고 전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일 4대 지배 세력도 바이든이 만약에 끝나고 트럼프가 등장하면 자기들이 안보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이든 시기에 뭔가 전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신문에 났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은 어쨌든 위성 발사 쭉 했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 8월 말에 남반부 저영토 장악을 위한 그러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지휘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남 통일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전했는데 아까 신문에 났던 듯이 올해 격돌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동족 관계가 아닙니다. 현재 동족 관계, 그러니까 정권 붕괴, 체제 통일, 흡수 통일을 노리는 그런 민주공화 이런 세력들은 괴이한 족속들이고 이런 애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 대한민국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국가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국가론이라고 딱 규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적대적 이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국가론이 영원하다라든지 통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라 동질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핵보유 자주국가 대 식민지 속국가의 관계는 동질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반발 가능성이 있고요. 전쟁이 전쟁 억제가 유지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발발 가능성의 최고인 것은 미국이 몰락이 위기의식에 팽배했고 국내 친미 4대 지배 세력 역시도 위기의식에 팽배합니다. 그리고 중동 확전 사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사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전쟁이 터진다면 국지전은 없습니다. 일부는 국지전 어쩌고 하는데 없고요. 전술 핵전쟁입니다. 국지전이 없는 전면전이고 전술 핵전쟁이다. 만약에 전쟁이 억제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대북 적대 정책은 폐기되는 새로운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미국이 세계의 동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개도 못하는데 세 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패전되면서 미국의 군사력 신뢰가 붕괴됐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현재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자체가 내부 문제로 이제 복잡해집니다. 정치 내전이 본격화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있는 주둔하는 미군을 기관시켜야 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대북작전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전개될 것이다. 저는 2025년이면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가급적인 전쟁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총력을 모아서 대응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방대한 국제적인 흐름 또 한반도 현황에 대한 문제 의식까지 좀 많은 내용인데요.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창준 소장님 또 손정복 위원장님 모두가 공히 말씀하고 계시는 건 한반도의 위기가 이전과는 좀 다른 질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평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시적인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유지되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좀 공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측의 평화통일운동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입장 부분부터 또 실천적인 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이 또 될 수밖에 없고 관련돼서는 뭐 이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모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분 발표하시는 분들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역으로 손정복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장창준 소장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또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다 잘 아시다시피 진짜로 500년의 서방의 지배, 특히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들의 아주 횡포하고 흉포한 그런 지배 질서가 끝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좀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빠르게 진짜 각 나라의 주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 나라의 인민들이 보다 더 잘 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사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수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결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보다 더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갖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는 이런 의식을 갖추는 그러한 대우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전하고 교양하고 확대해 나가는 사업들을 이제 아주 크게 규모 있게 벌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비록 지금 시작은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고 그 목적의식성을 가지고서 같이 서로 차이점을 좁혀나가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 가능성 뭐 그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난감한 질문이에요. 뭐 하면 이제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은 몇 프로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뭐 점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질문 들으면 이제 그런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성이 몇 프로다, 뭐 51%, 49%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를 듭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생명 위독한 상황이다.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이 걸려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은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의 몇 프로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 이전에 어떻게든 내 아이나 내 부모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적방으로 수소문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결국 가능성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굉장히 위태로운 전쟁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은 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어떻게 다 모아서 어떻게 이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들과 싸울 것인가, 저는 결국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게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박성이 더 좀 우선시하는 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그런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절박함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장창준 연구원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군사훈련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연초부터 이미 군사분계선 모든 지역과 해상에서 지금 포격 훈련이 시작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도 뭐 2, 3월 총선 앞둔 시기에 역대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지금 매해 경신하면서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한 170일 정도 훈련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방백서의 기초에 보면 2022년도에 256회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와 그 여궤에서 있었습니다. 한반도 영내만으로 보면 200회 이상이 이제 훈련이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보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훈련이 늘었다고 얘기한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북측의 표현이 사실이라면 1년에 500회 정도의 군사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미 이제 2022년보다 군사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군사훈련의 양상, 또 규모, 그리고 횟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고, 그것이 이제 전쟁의 어떤 실제의 위기를 계속 앞당기고 있다고 하는 진단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저희 앞에 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민족공동위원회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한 부분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관련한 부분은 계속 저희도 또 해외 측과 또 북측과 계속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 민간 통일 운동의 노선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조직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논의하고 관련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좀 압축적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아직 못 이룬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6.15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 남아있는 과제들은 계속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